옛날 옛적 평화로운 마을 릴리빌에 사는 에밀리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항상 무언가를 찾기 위해 분주했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자신이 왜 그것을 원하는지 또는 그것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여러 대회에서 상을 수상했으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는 내심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이뤘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학교에서 철학 수업 중에 버나드 윌리엄스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이론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동안의 노력들이 단순히 수단적 가치에 의한 것이 아니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행복이라는 감정은 느끼지 못한 듯했습니다. 에밀리는 그날 이후 주변에서 진정한 내재적 가치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공원을 방문하는 것을 일상으로 삼았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의 모든 색을 담고 있는 듯한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고 에밀리는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 정원은 그녀에게 있어 외부의 시선과 상관없이 존재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지닌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마을 도서관에서 다양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중 윌리엄스가 미적 경험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에밀리는 어린 시절 좋아했던 그림 그리기에 다시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녀의 작품은 점점 더 생동감과 개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그림 자체에 빠져들었고 그림이 그녀에게 주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진실성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진솔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자 관계는 보다 깊고 의미 있게 변해갔습니다. 서로에게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었을 때 느낀 연대감은 어느 누구보다 높은 위치에 서는 것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밀리의 내재적 가치를 찾기 위한 여정은 그녀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고 그녀는 점점 더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변화에 놀랐고 그녀의 영향력은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나 의미 있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고무시켰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릴리빌 마을에서 전설로 남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진정한 가치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밀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내재적 가치를 찾아 그 가치를 느끼고 더불어 그것들을 삶 속에 통합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여정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가치를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의 서점 주인인 루크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크는 책을 사랑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철학책을 읽다 에피테토스의 철학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철학 중에서도 내적 및 외적 구분의 개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거세고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서점 창문으로 빗방울이 부딪히고 천둥 소리가 들릴 때마다 루크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큰 폭풍이 왔을 때 나무 몇 그루가 넘어져 서점 지붕을 뚫을 뻔했지. 이번엔 어떻게 될까? 그는 자불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마음에 불현듯 에피테토스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내적 및 외적 구분,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그는 생각했습니다. 폭풍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 하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어.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첫 번째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정의어 보았습니다. 그는 창문을 단단히 닫고 서점 안에 갇히 있는 책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시간을 활용해 자신이 읽고 싶었던 책을 한 권 집어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폭풍이 잠잠해졌고 아침이 찾아오자 마을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많은 집들이 부서지고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루크는 여유로운 얼굴로 서점을 청소하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차분할 수 있지? 루크는 잠시 책장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에피테토스라는 철학자가 있어. 그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어. 나는 폭풍을 멈출 순 없어.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는 선택할 수 있어. 난 그것이 나를 구했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그제야 그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루크의 이야기는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후부터 마을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루크처럼 반응하기 위해 노력했고 점차 마을은 더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에피테토스의 철학이 루크를 통해 전파된 것이었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고 대처해야 할지를 잘 보여줍니다. 에피테토스의 가르침처럼
내적 및 외적 부분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내적 평화를 유지하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카스였고 그는 넓은 초원 위에 자신만이 작은 농장을 꾸리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를 행복의 지혜자라 불렀습니다. 이유인 즉슨 그는 항상 웃고 다니며 삶의 작은 기쁨을 누구보다 잘 누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루카스는 해질녘이 되면 농장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광장에 잠시 들렀습니다. 광장에는 그와 함께 사소한 기쁨을 나누기 위해 친구들이 모여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도시에 살던 한 젊은이가 농장을 지나가다가 루카스의 웃음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생겨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루카스 아저씨, 왜 그렇게 항상 즐겁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는 아니신 것 같은데 대체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행복한 거죠?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루카스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나 명예가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네. 내가 행복의 비밀을 가르쳐줄 수 있네. 헌데 오늘 밤 나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더욱 확실히 알게 될 것이야. 그날 밤 루카스는 젊은이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소박한 저녁을 준비하고 대나무로 만든 작은 양초에 불을 켰습니다. 애벌레들이 빛 주위를 맴돌며 자신들의 작은 무대를 꾸미고 있었어요. 와, 이렇게도 아름다운 순간일 수 있지 않은가?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이 작은 불빛, 그리고 친구들과의 대화, 이것이 바로 삶의 사소한 기쁨이라네. 저녁이 끝나고 루카스와 젊은이는 집 밖에 앉아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에는 이런 별빛을 보기 힘들지 않나? 루카스가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시의 불빛들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죠. 바로 그렇네. 인간은 때로 소박한 아름다움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지. 큰 것만 좇으려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된다네. 젊은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삶의 의미 있는 순간들과 기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밤 그는 루카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다음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을 떠나면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으며 살겠노라. 그 후로도 젊은이는 큰 경치를 위해 멀리까지 갈 필요 없이 주변의 작은 아름다움을 즐기며 삶을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조금씩 그리고 확실히 행복으로 채워졌습니다. 그의 마음 역시 루카스처럼 여유로워졌고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처럼 에피쿠로스의 사소한 기쁨의 철학은 작은 것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는 법을 인간에게 가르쳐줍니다. 크고 특별한 것만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길 것을 권장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어느 작은 마을에 스피노자의 철학을 전파하고자 한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의 모든 풍경과 생명체들 속에서 스피노자의 범실론을 느끼곤 했지요. 어느 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과 자연이 하나됨을 설명하고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중심에는 오래된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마을의 상징이자 긴 세월 동안 많은 이의 쉼터가 되어주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나무 아래로 불러 모았습니다. 눈을 빛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늙고 웅장한 나무가 바로 스피노자께서 말씀하신 신의 화신님을 아십니까? 마을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중 한 젊은 농부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무가 신이 될 수 있단 말인가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나무 밑동에 손을 대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이자 세상의 일부지요. 스피노자는 모든 자연이 신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무 또한 신자연의 한 조각이며 우리의 삶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조금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이 뻗어 있으며 우리의 발밑에서 영양을 흡수하죠. 우리 모두는 땅에서 난곡식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 나무의 줄기와 가지는 우리에게 그늘을 주며 새들은 그 위에 둥지를 틉니다. 이처럼 나무는 우리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 이 나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이 나무는 수백 년의 역사를 지켜봐왔고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왔지요. 어쩌면 여러분의 조상들도 이 알에서 사랑을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듣던 한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신의 일부인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각자는 이 우주라는 커다란 나무의 작은 잎사귀 같은 존재이지요. 우리가 숨쉬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모든 것은 신자연의 일부로서 이 우주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속의 신성은 바로 이러한 연결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우주와의 연결을 느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강물이 흐르는 소리에서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에서도 신의 존재를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범실론적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치 오래된 나무와 같은 하나의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노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과 자연의 통합적이며 조화로운 관점을 심어주었으며 그들은 매일의 삶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스피노자의 철학은 그렇게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